한국이 핵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모두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하와이 진주만 태평양 함대 지하 음향 분석실 야간 근무 중이었고 새벽 2시 17분 모니터 화면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루틴 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동해 방향 음향망 신호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석실 안에는 당직 근무자 3명만 남아있었고 한 명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으며 에어컨 소음과 서버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도 별일 없이 끝나겠구나 생각했고 내일 아침 브리핑 자료나 정리해둘까 고민하던 순간 메인 모니터 한쪽에서 경보음이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분석관 한 명이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으며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동해 심해층에서 정체불명 신호 포착됐습니다. 극초저소음 잠수체로 추정됩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고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 위로 희미한 선 하나가 떠 있었으며 처음에는 고래소리나 해저 지각 활동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석관이 데이터베이스 매칭을 돌렸고 러시아 핵잠 음향 데이터와 비교했지만 일치하는 게 없었으며 중국 신형 핵잠과도 달랐고 심지어 미 해군 버지니아급보다 조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상부에 즉시 보고가 올라갔고 태평양 함대 작전실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으며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배치된 공격 원잠 USS 콜로라도에 추적 명령이 전달됐고 우리는 실시간 음향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가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고 소나를 최대 감도로 올렸지만 신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며 추적팀이 예상 이동 경로를 계산해 재탐지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작전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한 장교는 장비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다른 한 명은 해저 화산 활동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신호를 계속 돌려보며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42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한 대가 울릉도 북동쪽 해역에서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며 교신 내용 마지막에는 고도 급강하와 원인 불명 충격이라는 단어만 남아있었어요. 일본 방위성이 즉시 성명을 냈고 초계기 추락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워싱턴 중앙사령부는 러시아 핵잠 활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일본 언론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NHK 속보 화면에 한국 해군 동향이라는 자막이 떴고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카메라 앞에서 한국 비밀 핵잠수함 프로젝트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부산 군항 위성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한국이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 중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고 한국 같은 나라가 핵잠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으며 옆에 있던 분석관 한 명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 지원 받아서 재래식 잠수함 겨우 굴리는 수준 아닙니까? 핵잠은 무슨 핵잠입니까? 그 말에 다들 동의했고 일본이 또 과장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지만 몇 시간 뒤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러갔으며 한국합동참모본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핵추진 잠수함 사업 공식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분석실 모니터에 한국 국방부 브리핑 생중계가 떴고 한국군 장성 한 명이 단상에 서서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으며 부산 해군기지에서 건조 중인 핵잠 존재를 인정했고 이미 시운전 단계에 돌입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작전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한 장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즉시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군항 최신 위성 사진을 불러왔고 화면을 확대하자 거대한 건조도간의 검은 선체 일부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길이는 최소 100m 이상으로 추정됐고 크기만 봐도 핵추진 잠수함 급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냐고 옆 분석관에게 물었지만
그도 확신하지 못했으며 설마 러시아나 중국 기술 들여온 거 아니냐는 추측만 나왔습니다.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한국 핵잠 실체 확인 작전이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으며 태평양 함대 정보국 전체가 비상체제로 전환됐고 나는 부산행 명령서를 받았어요. 솔직히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한국이 핵잠을 만들었다 해도 미국 기술 없이는 제대로 굴릴 수 없을 거라 믿었으며 아마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과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 마지막으로 새벽 2시 17분 음향 데이터를 다시 돌려받고 헤드셋을 끼고 주파수를 최대한 증폭시켜 들었으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소리는 미 해군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음향이었고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자연음과도 달랐고 명백히 인공적으로 설계된 추진 시스템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나는 인천공항에서 부산행 국내선으로 갈아타며 창밖을 바라봤고 구름 아래로 보이는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문득 이 작은 나라가 정말 핵잠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해군은 미군 장비를 받아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이지스함도 미국 기술 이전으로 겨우 만든 거였으며 잠수함 역시 독일 설계를 기반으로 조립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번 핵잠 소동도 정치적 쇼이거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기술을 몰래 들여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워싱턴 상부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냥 확인차 내려가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미 해군 연락장교 한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군용 차량을 타고 부산 해군기지로 향했으며 도중에 그는 한국 측이 외부인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귀띔했어요. 기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병들의 검문이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고 차량 하부까지 거울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출입증을 3번이나 대조한 뒤에야 통과할 수 있었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평소 미군 기지에서 보던 느슨한 공기가 아니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병사들은 모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총까지 휴대한 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연락장교가 나를 안내한 곳은 기지 북측 끝 언덕 아래 출입구였고 무장 경비병 4명이 지키고 있는 철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원 확인을 받았으며 망막 인식과 지문 스캔까지 거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고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걸었으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벽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점점 습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하 3층쯤 내려갔을 때 갑자기 공간이 넓어졌고 거대한 지하 시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미군 수준을 넘어선 최신 음향 해석실이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해양 음향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동해 전체 해저 지형이 입체로 떠 있었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반대편에 보이는 완전히 봉인된 잠수함 도크였고 거대한 방수문 너머로 희미하게 검은 선체 윤곽이 보였으며 크기만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다가와 나를 안내했고 그는 경례를 올린 뒤 조용히 말했어요. 음향 분석실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술 책임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고 유리창 너머로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며 일부는 방사선 측정 장비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원자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음향 분석실 문이 열리자 커피 믹스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고 안쪽에는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으며 그는 일회용 컵을 들고 뭔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저 촌스러운 아저씨가 핵잠 설계자라고 의아해했고 미국 같으면 박사 학위에 정장 입은 엔지니어가 나올 텐데 한국은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싶었으며 내심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나를 보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으며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강민재입니다. 여기 음향 시스템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수를 받으며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정말 핵잠을 설계할 만한 인물인지 의심스러웠고 그의 손에 든 커피 믹스 컵과 낡은 작업복이
그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강민재는 모니터 쪽으로 돌아서며 화면 하나를 켰고 거기에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 음향 데이터가 떠 있었으며 나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강민재가 헤드셋을 건네며 재생 버튼을 눌렀고 나는 헤드셋을 끼고 들었으며 익숙한 버지니아급 추진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초 듣던 강민재가 재생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속 구간에서 공동현상 문제 있습니다. 프로펠러 7번 날개 회전 오차 0.03도 수준이고 이거 방치하면 6개월 내로 소음 증가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고 저속 공동현상 문제는 버지니아급 최신 블록에서 실제로 발견된 기밀 사항이었으며 프로펠러 회전 오차까지 정확히 짚어낸 건 미 해군 내부 기술자 몇 명밖에 모르는 정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미군 참모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고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강민재를 다시 바라봤으며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커피 믹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기지 전체 조명이 꺼지며 정전이 발생했고 비상등만 켜지면서 붉은 빛이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으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고 복도에서는 병사들이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소리쳤어요. 원자로 시뮬레이션 서버실 침입 시도 확인됐습니다. 강민재는 즉시 통신기를 꺼내 보안팀을 호출했고 나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으며 멀리서 총성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안팀원 몇 명이 달려와 서버실 쪽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강민재는 그들과 빠르게 대화를 나눈 뒤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원자로 데이터를 외부로 빼내려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부 스파이를 의심했지만 강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전력이 복구됐고 우리는 다시 음향 분석실로 돌아왔으며 강민재는 즉시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부산항 출항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일정 하나를 클릭했고 이순신함 시운전 일정이 표시됐으며 원래 계획보다 사흘 앞당겨진 날짜였습니다. 미군 참모가 놀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아직 안전점검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운전을 강행하는 건 무모하다고 주장했지만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해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시운전 즉시 승인을 요청했으며 전화 너머에서 경론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승인이 떨어졌고 강민재는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출항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미국 승인도 없이 핵잠을 출항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지만 강민재는 나를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승인 기다리다간 이미 늦습니다. 새벽 폭우가 부산 군항을 두들기고 있었고 나는 참관용 부두 건물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빗줄기 너머로 거대한 검은 잠수함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함이었고 길이는 대략 110m 정도로 보였으며 선체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었고 함교 위로 태극기가 빗속에서 펄럭이고 있었어요. 미군 참관단 몇 명이 내 옆에 서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 너머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 해군 대령이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거 원자로 안정화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쇼하는 거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속으로 동의했으며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건조했다 해도 원자로 같은 핵심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운전이 시작됐고 이순신함은 천천히 부두를 떠나 외항으로 향했으며 빗속에서도 선체가 물을 가르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고 함교위 승조원 몇 명이 경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참관용 호위함에 올라탔고 이순신함을 따라 동해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갑판 위는 비 때문에 미끄러웠고 파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로 들어가자 한국 해군 연락장교가 실시간 음향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메인 스크린에 이순신함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미군 음향 분석관들이 헤드셋을 끼고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항 후 4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음향 분석관 한 명이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으며 옆 동료에게 뭔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으며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신호가 거의 안 잡힙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나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고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는 거의 평평한 상태였으며 일반적인 잠수함이라면 추진 소음이나 펌프 작동음이 명확히 잡혀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군 대령이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즉시 워싱턴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고 USS 콜로라도에 그림자 추적 명령이 내려졌어요. 콜로라도는 이미 동해 북부 해역에 대기 중이었고 최신 음향 탐지 장비를 갖춘 공격 원잠이었으며 미 해군이 자랑하는 추적 전문 함정이었습니다. 추적 개시 신호가 들어왔고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봤으며 콜로라도가 예상 위치로 이동해 소나를 최대 감도로 올렸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작전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미군 분석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으며 한 명은 장비 점검을 지시했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콜로라도 함장이 무전으로 보고했고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목표 완전 소실했습니다. 재탐지 시도 중입니다. 워싱턴 작전실에서 즉시 지시가 내려왔고 예상 이동 경로를 재계산해 광역 수색을 펼치라는 명령이었으며 콜로라도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해역을 훑기 시작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군 참관단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고 한 장교는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으며 다른 한 명은 이순신함이 이미 고장나서 부상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일본 해상자위대 측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고 울릉도 북동쪽 해역에서 P-3 초계기 한 대가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보고였으며 교신 마지막 내용은 고도 급강하와 원인 불명 충격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긴장했고 일본 방위성이 즉시 성명을 냈으며 초계기 추락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CNN 속보 자막에 한국 핵잠 관련 사고 의심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나는 그 자막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추락 위치와 이순신함 마지막 포착 지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물리적으로 충돌이 불가능한 거리였지만 일본 언론은 이미 한국 핵잠 위험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블랙박스 회수 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었으며 우리는 추락 해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속속 집결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블랙박스 일부가 회수됐고 나는 음향 데이터 분석 임무를 맡았으며 방음실에서 헤드셋을 끼고 마지막 몇 분간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초계기 엔진음과 파일럿 교신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누군가 고도 급강하를 보고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저주파 소음이 포착됐고 나는 그 부분을 증폭시켜 반복 재생했으며 몇 번 들은 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잠수함 음향이었고 정확히는 러시아 핵잠 특유의 펌프 작동음이었으며 초계기 근처에 러시아 핵잠이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나는 즉시 상부에 보고서를 작성했고 음향 분석 결과와 함께 러시아 핵잠 존재 가능성을 명시했으며 한국 이순신함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며칠 뒤 국방부에서 답변이 왔고 보고서는 기각됐으며 추가 조사 불필요라는 지시만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답변을 받고 믿을 수 없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으며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을 붙잡고 항의했지만 그는 조용히 하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단, 지금은 진실보다 판이 중요한 시기야. 일본이 한국 핵잠 위험성을 국제 여론에 심는 게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거든.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으며 멀리 부산항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통신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고 이순신함이 귀환 명령을 무시한 채 동해 심해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였으며 워싱턴은 즉시 추적 강화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이순신함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순신함이 동해 심해 협곡으로 진입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부산 기지 통제실에서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받으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화면 위로 해저 지형도가 입체로 떠 있었으며 이순신함 예상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분석관들은 여전히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고, USS 콜로라도조차 추적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워싱턴에서는 이순신함이 이미 기술적 문제로 해저에 가라앉았을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해군 통제실 분위기는 달랐고, 강민재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가끔 통신기로 이순신함과 암호화된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메인 스크린에 긴급 경보가 떴고, 중국 해군 무인 잠수정 편대가 동해 북부 해역으로 진입했다는 위성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편대 규모는 최소 6대 이상으로 추정됐고, 이동 방향은 이순신함이 지나간 해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미군 연락관이 즉시 중국 측 의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CIA 분석팀과 연결됐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중국이 한국 핵잠 기술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 추적 작전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 나왔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신기를 들었고, 이순신함에 긴급 회피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중국 무인정 편대 접근 중입니다. 즉시 심해층으로 하강하십시오. 통신기 너머로 이순신함 함장 목소리가 들렸고, 명령 확인했다는 짧은 응답이 돌아왔으며, 화면 위에서 이순신함 예상 깊이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 해저 협곡 쪽으로 이동하는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무인정들도 동시에 깊이를 낮추기 시작했고, 추적 패턴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한 대는 이순신함 예상 경로를 차단하는 위치로 이동했고, 다른 두 대는 좌우에서 협공 대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통제실 안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미군 장교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좁은 협곡 안에서 회피 기동은 불가능합니다.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고 통신기만 붙잡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의 옆얼굴을 보며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 분 뒤 상황이 급변했고, 중국 무인정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이순신함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고,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 아래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강민재가 통신기에 대고 소리쳤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급 회피 기동 즉시 시작하십시오. 이순신함이 응답했고, 함장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배경에서 경보음이 들렸으며 승조원들이 뭔가 지시를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회피 기동 개시합니다. 화면 위에서 이순신함 궤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고, 해저 협곡 절벽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수직 상승으로 전환했으며, 중국 무인정은 그대로 직진하다 협곡 바닥 쪽으로 빠져나갔고,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됐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강민재 얼굴은 더 굳어졌고,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다른 무인정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나도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머지 중국 무인정 5대가 동시에 이순신함을 포위하는 대형으로 전환했고, 좌우와 상하에서 협공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순신함은 좁은 해저 협곡 안에 갇힌 상태였고, 탈출 경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분석관 한 명이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 기동은 미국 핵잠도 힘듭니다.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하지만 이순신함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기 시작했으며, 협곡 절벽을 따라 미친 듯한 선회 기동을 시작했고, 화면 위 궤적은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무인정 한 대가 추격하다 협곡 절벽과 충돌했고, 화면에서 신호가 사라졌으며, 다른 한 대는 급선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순신함을 놓쳤고, 편대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말을 잃었고, 미군 장교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으며, 한 명은 저게 정말 가능한 기동이냐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순신함이 마지막 무인정 편대를 완전히 따돌리고
협곡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깊은 심해층으로 잠수하며 신호가 다시 희미해졌으며 중국 무인정들은 추적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안이 조용해졌고 강민재는 의자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으며 통신기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순신함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고 함장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개통 일부 손상 확인됐습니다. 방사선 경보 울리고 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고 미군 연락관이 즉시 귀환 명령을 요구했으며 서울 국방부에서도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즉시 수면으로 부상의 상황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언론은 벌써부터 한국 핵잠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라는 속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NHK 화면에는 한국판 체르노빌이라는 자막까지 떴으며 CNN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모니터 앞에 앉아 냉각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으며 몇 분 뒤 그는 통신기를 들어 이순신함에 지시를 내렸어요. 태평양 심해로 이동하십시오. 미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강민재는 그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금 올라가는 순간 일본과 미국이 한국 핵잠 사업 자체를 끝냅니다. 승조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지기 시작했고 통신기 너머로 누군가 탈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함장은 승조원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문을 열고 나갔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으며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원자로 격실 출입구가 나타났고 강민재는 방사선 측정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며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막았습니다. 직접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격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강민재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연했어요. 원격으론 안 됩니다. 수동 밸브를 직접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격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고 통제실에서는 원자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원자로 격실로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인근 해군 작전실에 있었고 메인 스크린 앞에는 미 태평양 함대 장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으며 화면 위로 태평양 해역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이순신함 예상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한국 핵잠의 실제 성능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으며 태평양 함대 전체가 비상체제로 전환됐고 항모전단까지 동원된 대규모 추적 작전이 시작됐어요. 나는 작전실 한쪽 음향 분석 부스에 앉아 실시간 소나 데이터를 받고 있었고 헤드셋을 끼고 해양 배경 소음을 들으며 이순신함 신호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옆에는 미 해군 최고 음향 분석관 3명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중심으로 구축함 5척과 공격 원잠 2척이 포위망을 형성했고 대잠 헬기들이 소노부이를 바다에 투하하며 광역 수색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수중 음향 센서가 촘촘하게 배치되면서 그 어떤 잠수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이 완성됐어요. 미군 제독 1명이 작전실 중앙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제독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전 함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 음향 분석관들은 헤드셋을 벗었다 다시 끼며 장비 점검을 반복했으며 한 명은 소나 감도를 최대치까지 올렸지만 백그라운드 노이즈만 증폭될 뿐이었어요. 나는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고 고래 소리와 파도 소리 사이에서 인공 신호를 찾으려 했지만 몇 시간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손가락으로 템프를 눌러 피로를 풀려 했지만 두통만 심해졌습니다. 작전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제독은 자리에 앉아 팔을 꼬고 있었으며 참모 1명이 다가와 뭔가 보고했지만 제독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고 대잠 헬기들이 연료 부족으로 하나씩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 42분 상황이 급변했고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선체 아래쪽 소나에서 짧은 신호 하나가 포착됐으며
음향 분석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접촉 확인됐습니다. 함 하부 3km 지점입니다. 작전실 전체가 긴장했고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고 참모들이 즉시 분석 데이터를 확대해서 띄웠어요. 나는 헤드셋을 끼고 그 신호를 들었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저주파 소음이었으며 패턴을 분석하자 잠수함 추진 시스템에서 나오는 특유의 진동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단 3초 만에 사라졌고 다시 완전한 침묵만 남았으며 아무리 소나 감도를 올려도 재포착이 안 됐고 음향 분석관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독이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고 즉시 해당 해역 집중 수색을 명령했으며 구축함 2척이 항모 주변으로 급히 이동하기 시작했고 공격 원잠들도 깊이를 조정하며 재탐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2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으며 30분째 되자 제독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참모 한 명이 조용히 다가가 뭔가 속삭였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고 이순신함은 미 항모 바로 아래까지 접근했다가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었으며 미 해군 전체가 동원된 추적망을 완전히 뚫어버린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눈치채기 전까지 항모 바로 밑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음향 분석관 한 명은 헤드셋을 벗고 책상에 머리를 기댔고 다른 한 명은 욕설을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제독이 천천히 돌아서며 참모들을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항모 밑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몰랐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한 참모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다른 참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독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순간 통신실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고 통신병이 급히 달려와 제독에게 전달했으며 제독이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평양 어딘가에서 미 전략 원잠 한 척이 원인 불명 사고로 통신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교신 내용은 선체 일부 손상과 급속 부상 시도라는 단어뿐이었으며 정확한 위치도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전실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고 태평양 전역 지도가 떴으며 통신 두절 해역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기 시작했고 중국 해군 함대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시에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CNN 속보 화면이 작전실 한쪽 모니터에 떴고 미 전략 원잠 사고 가능성이라는 자막이 흘러갔으며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이어졌고 일부 언론은 벌써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독이 즉시 구조작전 개시를 명령했고 항모전단 전체가 사고 해역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대잠 헬기들이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고 의무팀도 비상 대기에 들어갔어요. 나는 작전실 창문 너머로 태평양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 바다 어딘가에서 미군이 조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순신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몇 시간 뒤 사고 해역 인근에 도착했고 헬기들이 상공을 선회하며 수색을 시작했으며 바다 위로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는 게 보였고 일부 잔해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구조팀이 보트를 내려 접근하기 시작했고 나는 작전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으며 화면 속 바다는 불길과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생존자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담당자가 갑자기 소리쳤고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확인 잠수함 하나 부상 중입니다. 사고 해역 2km 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봤고 레이더 신호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으며 크기와 속도로 봐서 대형 잠수함이 분명했고 제독이 즉시 식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기 한 대가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날아갔고 카메라 줌을 당기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검은 잠수함 함교가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순신함 함교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헬기 카메라에 잡히는 순간 작전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고 제독은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참모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한국 핵잠이
미 전략 원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으며 워싱턴에서는 즉시 긴급 통신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헬기가 더 가까이 접근하자 이순신함 갑판 위로 승조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구명 보트를 내리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밧줄을 던져 바다에 떠있는 미군 생존자들을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었고 그들은 방사능 방호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맨몸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한쪽에서 미군 의무관이 소리쳤고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 해역 방사선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함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난 미 전략 원잠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화면 속 바다는 여전히 기름과 불길로 뒤덮여 있었고 미군 구조 헬기들조차 열기와 연기 때문에 접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함 함교에서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미군 생존자들에게 소리쳤고 영어로 이쪽으로 헤엄쳐 오라고 외치고 있었으며 승조원 몇 명은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들을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헬기 영상을 확대해서 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는 작업복 차림에 방사선 측정기를 목에 걸고 있었으며 직접 미군 승조원을 업고 함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였고 그의 얼굴은 피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오른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승조원 한 명을 갑판 위로 올린 뒤 다시 바다로 향하려 했어요. 한국 의무병이 달려와 그를 붙잡으며 뭔가 외쳤고 강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밀어냈으며 다시 구명 보트 쪽으로 걸어갔지만 몇 걸음 못 가 비틀거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조원 2명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붙잡았고 의무병이 방사선 측정기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즉시 들것을 요청했지만 강민재는 손을 저으며 일어서려 했고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헬기 소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작전실 의무관이 다시 소리쳤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절박했습니다. 저 사람 즉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피폭 증세입니다. 제독이 통신병에게 지시했고 이순신함에 즉시 철수 권고를 전달하라는 명령이었으며 구조작전은 미군이 인계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순신함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작업은 더 빨라졌고 한국 승조원들은 계속 미군 생존자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으며 갑판 위에는 이미 10여 명의 부상자가 누워 있었고 한국 의무병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일어섰고 비틀거리면서도 함교 쪽으로 걸어갔으며 통신기를 들어 뭔가 지시하기 시작했고 이순신함이 천천히 위치를 이동하며 미 전략 원잠 선체에 더욱 가까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말을 잃었고 내가 며칠 전 무시하던 그 촌스러운 한국 기술자가 지금 미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옆에 있던 미군 장교 한 명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시간 뒤 구조된 미군 승조원 23명이 모두 이순신함 갑판 위로 옮겨졌고 한국 의무병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일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고 미군 구조 헬기들이 도착해 부상자들을 인계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갑판 한쪽에 앉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한국 의무병이 그의 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으며 방사선 측정 결과를 확인한 의무관이 다급하게 무전으로 보고하고 있었어요. 제독이 직접 통신기를 들었고 이순신함 함장에게 연결을 요청했으며 몇 초 뒤 한국 함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독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귀함의 신속한 구조작전에 감사드립니다. 부상자들을 우리가 인계받겠습니다. 한국 함장이 대답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계 준비하겠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작전실 안이 조용해졌으며 제독은 통신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CNN 속보가 터졌고 일본 언론이 한국 핵잠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라는 자막을 띄우기 시작했으며 NHK는 이순신함이 미 전략 원잠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치 의심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강경파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한국 핵잠 납포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비공식 정보가 흘러나왔으며 일부 의원들은 한국이 미군 기밀을 탈취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뉴스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쥔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옆에 있던 동료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조된 미 전략 원잠 승조원들이 괌 해군병원으로 후송됐고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일부 승조원들이 회복되면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는 함구령을 내렸지만 한 함장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고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으며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고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한국 핵잠이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함장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우릴 살린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함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으며 병원 안으로 돌아갔고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승조원들이 미군을 구조하는 헬기 영상이 수백만 회 재생되고 있었으며 강민재가 피투성이 상태로 미군을 업고 나오는 장면은 전 세계 메인 뉴스로 송출됐어요. 나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평양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 핵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워싱턴 국방부 지하 상황실 복도를 걸으며 회의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구조된 미 전략 원잠 승조원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미국 여론은 한국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곳 분위기는 정반대였으며 복도 곳곳에서 장성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 테이블 양쪽으로 군부 강경파 인사들이 앉아 있었고 한 삼성 장군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다른 장군은 서류를 넘기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못 막으면 10년 뒤 태평양 주도권을 잃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장군 한 명이 화면을 켜며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으며 한국 핵잠 성능 분석 보고서가 표시됐고 미 해군 버지니아급과 비교한 그래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소음 수준은 버지니아급보다 낮았으며 기동 성능은 동급 이상으로 평가됐고 특히 심해 협곡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의 회피 능력은 미군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면 태평양 전체 세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침묵했고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나는 뒤쪽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손에 쥔 펜이 땀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핵잠 프로젝트를 국제원자력기구 조사 대상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고 부산 핵잠기지를 사실상 봉쇄하는 작전까지 거론됐으며 일부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동시에 일본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됐고 일본은 이미 방사능 누출 가능성 자료를 각국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으며 한국 여론까지 흔들기 위한 정보전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논의를 들으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이 미군을 구했는데 이렇게 보답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으며 이곳에서는 내가 너무 낮은 계급이었고 발언권도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속보가 휴대폰으로 들어왔고 부산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뉴스도 함께 떴으며 일부 언론은 한국 핵잠 프로젝트가 국가 재정을 파탄낼 거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부산 조선소 앞으로 예비역 해군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형성됐고 그들은 핵잠 프로젝트 중단 반대를 외치고 있었어요. CNN 생중계 화면에 부산 조선소 앞 광경이 떴고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기지 정문을 지키고 서 있었으며 한 노동자는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나라가 또 당한다고 외쳤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국방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고 일상 업무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으며 자꾸만 강민재가 피투성이 상태로 미군을 업고 나오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군 내부 서버 접근 권한으로 분류 문서를 검색하다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고 파일명은 동해 작전 실시간 정찰 데이터였으며 날짜를 확인하자 일본 초계기 추락 당일과 일치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드론 촬영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울릉도 북동쪽 상공에서 찍은 화면이었으며 일본 초계기가 적어도 비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아래 바다 어딘가에서 잠수함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상을 확대하자 잠수함 함교 일부가 수면 가까이 떠오르는 장면이 포착됐고 형태를 분석하자 러시아 핵잠 특유의 설계가 확인됐으며 초계기는 그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한 채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초계기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으며 러시아 잠수함은 즉시 잠수하며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고 미군 정찰 드론은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숨이 막히는 걸 느꼈고 미국은 처음부터 러시아 핵잠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했으며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방패로 사용했다는 증거였고 일본과 협력해 한국 핵잠을 국제 여론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하기 힘들었으며 복사가 완료되자 즉시 파일을 닫고 서버 접속 기록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 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사무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단 분석관, 지금 무슨 파일 보고 계십니까?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일상 업무 자료입니다. 보안팀원이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고 USB를 제출하라는 신호였지만 나는 거부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다른 보안팀원이 내 앞을 막아섰고 복도에서 추가 인원 2명이 더 들어왔으며 나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고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강민재였으며 나는 보안팀원들을 보며 전화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고 한 명이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으며 강민재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에단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산으로 와야 합니다. 나는 대답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민재가 잠시 침묵하다 다시 말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에단 씨도 지금 진실보다 판이 더 중요하게 보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을 굳혔고 보안팀원을 밀치며 문 쪽으로 달려갔으며 복도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해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해군기지로 향하고 있었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USB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워싱턴 보안팀을 따돌리고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추적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기지 인근 도로에 도착했고 멀리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보였으며 처음에는 가로등 불빛인 줄 알았지만 택시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고 적이 불났다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지 방향으로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택시에서 내려 기지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민간인 출입을 막고 있었고 한 병사가 나를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나는 미군 군속 신분증을 보여주며 강민재를 찾아야 한다고 외쳤고 병사는 무전으로 확인한 뒤 마지못해 통과시켰어요.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핵잠 정비동 건물 절반이 무너져 있었으며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소방호스 물줄기가 건물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화재는 진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병사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뛰어가고 있었고 일부는 방독면을 쓴 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으며 구급차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었고 헬기 한 대가 상공을 선회하며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 있었어요. CNN 생중계 차량이 기지 외곽에 대기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으며
화면 아래로 한국판 체르노빌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고 일본 NHK 헬기도 상공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제동 쪽으로 달려가며 지나가는 병사 한 명을 붙잡고 강민재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병사는 폭발 직후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대답했으며 지금은 원자로 통제동에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원자로 통제동으로 향하는 도중 강민재를 발견했고 그는 폭발 잔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손으로 바닥을 만지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일어서서 말했으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에단 씨, 이거 일반 사고가 아닙니다. 그는 바닥에 남은 폭발 흔적을 가리켰고 검게 그을린 콘크리트 파편 사이로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으며 냉각 배관 연결부가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였고 명백히 고폭약을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강민재가 계속 말했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원자로 냉각 계통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기지 안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고 소방 작업을 하는 병사들과 부상자를 옮기는 의무병들 사이 어딘가에 배신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손에 쥔 USB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강민재가 통신기를 꺼내 보안팀장을 호출했고 즉시 기지 전체 봉쇄와 전 인원 신원 재확인을 지시했으며 출입 기록을 역추적하라는 명령도 내렸지만 바로 그 순간 통제동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통제동 입구 경비병 한 명이 쓰러져 있었으며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른 경비병은 총을 들고 복도 안쪽을 겨누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경비병에게 상황을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정체불명 무장 인원 3명이 원자로 통제실로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미 내부 CCTV 2대가 파괴됐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대가 긴급 출동했고 검은 전투복 차림의 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강민재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특전대장이 막아섰고 민간인은 후방 대기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강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적이 뚫리면 부산 전체가 끝납니다. 나도 들어갑니다. 특전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방탄조끼 하나를 건네며 뒤에만 붙어있으라고 경고했고 나는 강민재 옆에 서서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나아가자 총성이 터졌고 벽에 총알 자국이 생기며 파편이 튀었으며 특전대원들이 즉시 엄폐물 뒤로 숨었고 강민재와 나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교전이 시작됐고 복도 끝에서 무장 인원들이 원자로 통제실 문을 열려 하고 있었으며 특전대원들이 제압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한 명이 쓰러졌지만 나머지 2명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갑자기 뛰쳐나가며 통제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으며 특전대원 한 명이 엄호 사격을 하며 강민재를 따라갔고 총성이 복도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장 인원 한 명이 강민재를 향해 총을 겨눴고 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던졌으며 USB가 그의 헬멧을 맞추는 순간 그는 잠시 비틀거렸고 특전대원이 그 틈을 타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무장 인원이 수류탄을 꺼내려 했지만 강민재가 먼저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고 수류탄이 바닥으로 굴러갔으며 특전대원이 급히 주워 창밖으로 던졌고 몇 초 뒤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교전이 끝나고 3명의 무장 인원이 모두 제압됐으며 특전대원들이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한 명의 몸에서 일본 정보기관 암호칩이 발견되는 순간 강민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손이 떨려서 멈추지 않았으며 강민재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자로 통제실 문이 열렸고 안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 무사히 나왔으며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강민재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고 통신기로 추가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부산 기지 폭발 사건 이후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공격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기 시작했고 핵잠 프로젝트 전면 중단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거리로 나와 방사능 공포를 외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부산 탈출 행렬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CNN과 BBC는 한국 정치 혼란을 집중 보도했고 NHK는 한국 핵잠 프로젝트 실패라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으며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 파국을 맞았다는 논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 인파가 보였으며 일부는 핵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찬성 구호를 외치며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고 미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 정부의 핵잠 프로젝트 전면 중단과 미국 주도 공동관리 체제를 요구했으며 수락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나는 미군 연락관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한국 장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일부는 이미 프로젝트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한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고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도 돌아섰고 미국 압박도 견딜 수 없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항복 직전이었으며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 정부가 결국 무너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재가 들어왔고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고 프로젝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으며 부산 조선소 전경 사진이 표시됐고 그 아래로 이순신함 건조 과정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민재가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지금 원하는 건 한국이 겁먹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한 장성이 반문했으며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공개라니 무슨 말입니까? 강민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화면에는 부산 조선소 내부 시설 공개 계획안이 떠올랐으며 전 세계 언론의 기지를 개방하고 이순신함 실전 능력을 직접 증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 장성은 미쳤다며 고개를 저었으며 다른 장성은 군사 기밀이 전부 노출된다고 반대했고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재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으며 이미 국제 여론은 한국이 실패했다고 믿고 있으니 오히려 성공을 직접 보여주는 게 유일한 돌파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용히 강민재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뭔가 생각하고 있었으며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청와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 지하안보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가 열렸고 강민재는 같은 자료를 다시 발표했으며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고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대통령이 물었고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민재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지금보다 나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물었고 일부는 반대했지만 일부는 마지막 승부수로 시도해볼 만하다고 조심스럽게 동의했으며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대통령이 길게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고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인합니다. 부산 조선소 전면 공개하십시오. 나흘 뒤 부산 군항의 전 세계 언론사 기자 200여 명이 몰려들었고 CNN, BBC, NHK, 로이터, AP통신 카메라들이 일제히 부두를 향하고 있었으며 헬기들이 상공을 선회하며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참관단 일원으로 부두에 서 있었고 미군 장교 몇 명도 함께 있었으며 한 명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 너머로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부산 군항 도크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검은 잠수함 이순신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강민재가 무대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했고 이순신함 재원과 성능을 공개했으며 원자로 안정성 데이터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떤 질문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통제실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고 누군가 무전으로 다급하게 보고했으며 원자로 출력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고 통제실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어요. 강민재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즉시 무대에서 내려와 통제실로 뛰어갔으며 기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본 기자 한 명은 벌써 핸드폰으로 속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통제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나도 그를 따라 움직였고 부두에 남아있던 미군 참관단도 급히 뒤따라왔으며 통제실 문을 열자 한국 기술자들이 패닉 상태로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메인 스크린에는 원자로 온도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담당 기술자가 다급하게 보고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원격 해킹당했습니다. 수동 제어도 먹히지 않습니다. 강민재가 콘솔 앞으로 다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시스템 로그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으며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군 참관단이 통제실 안으로 들어왔고 한 장교가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철수를 권고했으며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원 대피해야 합니다. 원자로 폭주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통제실 밖 부두에서는 일본 NHK 헬기가 생중계를 시작했고 기자들은 한국 핵잠 사고 발생이라는 속보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일부 참관단은 이미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고 CNN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황급히 후퇴하고 있었어요. 한국 승조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시작됐고 한 병사가 통제실 문을 두드리며 탈출 명령을 요구했으며 다른 병사는 가족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려는 듯 휴대폰을 꺼냈지만 기지 내부 통신 차단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문을 잠가버렸고 병사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대신 한국 기술자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원격 해킹 경로를 찾았습니다. 외부에서 냉각 밸브를 강제로 잠근 겁니다. 기술자 한 명이 다급하게 물었고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격으로 못 여는데요. 강민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어요. 원자로 격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수동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통제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강민재를 바라봤으며 미군 장교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고 목소리에는 만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격실 안방사선 수치가 치사량 수준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고 벽에 걸린 방사선 방호복 쪽으로 걸어갔으며 옷을 벗고 방호복을 입기 시작했지만 방호복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일부는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를 막으려 다가가며 소리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죽으면 이 프로젝트 끝입니다. 다른 방법 찾아야 합니다. 강민재가 나를 보며 잠시 멈췄고 방호복 헬멧을 손에 든 채 조용히 말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에단 씨, 나라 잃어본 사람들은요. 끝나는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는 헬멧을 쓰고 원자로 격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으며 출입문 앞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확인했고 수치는 이미 위험구역을 훨씬 넘어서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통제실까지 밀려왔고 경보음이 더욱 크게 울리기 시작했으며 강민재는 격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면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통제실 모니터에 격실 내부 CCTV 화면이 떴고 강민재가 중앙 냉각 밸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주변은 증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냉각수가 새어나와 고여 있었습니다. 그가 밸브 앞에 무릎을 꿇고 렌치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지만 밸브는 굳어 있었고 몇 번을 시도해도 열리지 않았으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방호복 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통제실 안한국 기술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명은 눈물을 닦았으며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었고 미군 장교들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강민재는 멈추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 렌치를 돌리고 있었으며 마침내 밸브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냉각수가 배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메인 스크린의 원자로 온도 그래프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붉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노란색으로 내려갔고 기술자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성공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 속 강민재는 밸브 앞에 쓰러져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방호복 헬멧 안쪽으로 피가 묻어있는 게 보였고 통신도 끊긴 상태였어요. 한국 의무병들이 급히 격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들것을 들고 강민재를 끌어냈으며 그의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방사선 측정기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으며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강민재는 손을 들어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고 의무병이 귀를 가까이 대야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연 계속하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통제실 밖으로 나가 부두를 향해 걸어갔으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그들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한국 해군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올리고 있었으며 그들 뒤로 부산 시민들이 부두 외곽까지 몰려와 있었고 일부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CNN 카메라가 그 광경을 잡기 시작했고 생중계 화면에 강민재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과 경례하는 병사들 모습이 교차로 송출되기 시작했으며 일본 NHK 기자는 더 이상 속보를 보내지 않고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부산 원자로 사고를 막아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서 CNN 생중계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피투성이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강민재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며 미국 여론이 빠르게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술자의 희생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일부 미국 네티즌들은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퇴역 군인 단체에서도 한국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산 시민들이 도망 대신 조선소 앞에 남아 해군 장병들에게 컵라면과 물을 건네는 장면은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보도했고 한 CNN 앵커는 이게 진짜 애국심이라고 논평했으며 폭스뉴스조차 한국의 저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특집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일부 의원들은 한국 핵잠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국방위원회는 긴급 청문회 일정을 잡기 시작했고 한국 측 증인 출석 요청까지 논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태평양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동해로 북상하기 시작했으며 위성 사진에는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구축함 8척이 전투 대형을 갖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상황실이 비상체제로 전환됐고 중국 항모전단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도 경계 태세를 올렸고 한국 해군도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워싱턴에서는 한국 핵잠이 아직 원자로 사고 복구 중이라 움직일 수 없을 거라 예상했고 미 7함대 출동 준비를 시작했지만 부산 군항에서 예상 밖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부산 군항 도크문이 열렸고 이순신함이 천천히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으며 함교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승조원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긴급 통신을 보냈고 원자로 사고 직후인데 출항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으며 한국 해군은 이미 안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답변했고 실전 배치 가능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군 작전실은 경악했고 한 장교는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으며 다른 장교는 한국이 미쳤다고 중얼거렸지만 위성 사진에는 이순신함이 동해로 진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어요. 일본 NHK는 즉시 한국 핵잠 무리한 출항이라는 속보를 띄웠고 방사능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는 자살 행위라고 논평했으며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의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중국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갑자기 진영을 흐트러뜨리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구축함은
방향을 틀어 후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랴오닝호는 북상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미 태평양 함대 상황실은 당혹스러워했고 중국 전단 움직임을 분석했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며 중국 측 통신도 모두 암호화되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단지 긴급 재배치라는 단어만 몇 번 포착됐습니다. 나는 음향 분석실로 내려가 동해 해역 실시간 소나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헤드셋을 끼고 수중 음향을 들으며 뭔가 신호를 찾으려 애썼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몇 시간째 분석을 계속하던 중 아주 희미한 저주파 신호 하나가 포착됐고 신호는 중국 항모 랴오닝호 바로 아래 3km 지점에서 나오고 있었으며 패턴을 분석하자 잠수함 추진 시스템 특유의 진동이 확인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급자를 불렀고 신호를 함께 확인한 분석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핵잠이 중국 항모 밑에 있습니다. 상황실로 급히 보고가 올라갔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참모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함은 중국 항모전단 전체 방공망과 대잠 초계망을 뚫고 랴오닝호 바로 아래까지 접근해 있었고 중국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으며 전단 전체가 공포에 빠져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령관이 천천히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해냈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고 몇몇 장교들도 모자를 벗기 시작했으며 한 명은 무의식적으로 거수경례를 올렸고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몇 달 전 한국을 무시하던 바로 그 장교들이 지금 한국 핵잠에 경례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태평양 너머 어딘가에서 이순신함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고 중국 항모전단 갑작스러운 후퇴라는 자막이 흘러갔으며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단지 중국이 예상치 못한 위협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 나왔어요.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사실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한국 핵잠이 중국 항모를 제압했다는 보고서가 국방부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일부 장성들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긴급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고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이 열렸으며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 핵잠 기술 협력 강화가 발표됐고 한국 핵잠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지원이 합의됐어요. 나는 국방부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 달 전 한국을 막으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으며 강민재가 말했던 나라 잃어본 사람들은 끝나는 게 뭔지 안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몇 달 뒤 나는 다시 부산 조선소를 찾았고 인천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있었으며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부산 상공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거리 풍경이 달라진 게 느껴졌고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으며 일부 건물에는 이순신함 사진이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고 시민들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조선소 정문에 도착하자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고 폭발로 무너졌던 정비동은 이미 재건됐으며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 새로운 핵잠 건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군 관계자들이 줄지어 조선소를 둘러보고 있다는 점이었고 폴란드 해군 제복을 입은 장교들이 통역과 함께 건조독을 시찰하고 있었으며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한국 기술자들과 회의 중이었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인사까지 방문 일정을 잡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 연락관이 나를 안내했고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 새로운 설계실로 향했으며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니 두 번째 핵잠 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크기는 이순신함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결국 한국과 제한적 핵잠 협력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는 이미 들었고 일부 핵심 기술 공유와 안전기준 협력이 포함됐으며 동시에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지만 한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정반대 상황에 빠졌고 한국 핵잠 위협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이 오히려 비난받기 시작했으며 일본 방산주는 폭락했고 자위대 내부에서는 독자 핵잠 개발 요구가 터져나왔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계실 문을 열자 강민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커피 믹스 컵을 들고 뭔가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몇 달 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고 오른손에는 여전히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일어섰고 악수를 청했으며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에단 씨, 오랜만입니다. 나는 악수를 받으며 물었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가리켰고 두 번째 핵잠 건조 현장이 보였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창밖 조선소 노동자들도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설계실을 나와 부두 쪽으로 걸어갔고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으며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재에게 물었고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미국도 일본도 당신들을 막으려 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강민재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이죠. 전 세계 어디든 함대 보낼 수 있고 누구한테도 안 당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군복 입은 남자와 어린 소년이 함께 찍혀 있었으며 소년은 강민재 본인이었고 옆 남자는 아마 그의 아버지로 보였어요. 강민재가 사진을 보며 계속 말했고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서해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어요.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고 강민재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한국은요, 미국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 안 하는 나라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린 또 당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핵잠에 집착했는지, 왜 미국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는지, 왜 강민재가 목숨을 걸고 원자로 격실에 들어갔는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부두 사이렌이 울렸고 완성된 이순신함이 정기 순찰을 위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승조원들이 갑판 위로 올라와 밧줄을 풀기 시작했고 함교 위로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 위로 시민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박수를 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어깨 위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순신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고 검은 선체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으며 함교 위 승조원들이 부두를 향해 경례를 올렸고 사이렌이 길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수 경례를 올리고 있었으며 옆에 있던 강민재도 함께 경례를 올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순신함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한국을 미국 도움 없인 아무것도 못할 나라라고 생각했고 핵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강민재 같은 사람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태평양 판도를 바꾸고 있었고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을 진짜 해양 강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그날 이후 태평양의 룰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